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 떨어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해왔는데 사실 현실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올 하반기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우리 그 유튜브를 계속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증들을 쭉 보내왔는데요. 거기서 베스트 7 가장 궁금한 질문, 지금 앞으로 올 하반기 시장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것 중에서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10월 이후, 자, 10월 1일 날 뭐 부동산 대책도 하나 나왔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10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번 보시죠. 자, 거기서 가장 큰 게 이거죠.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해서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4월 1일이 아니라 4월, 내년 4월이죠. 2020년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겠다. 그 대신 그 지역을 좀 이 동단위가 아닌 이 구단위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집중적으로 핀셋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막 이제 철거를 하고, 철거가 아니라 이제 막 이주를 하고 이런 관리처분 떨어진 이런 단지들이 상당히 지금 곤란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숨 돌린 분위기다. 6개월 유예기간 줬으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 빨리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시장 열기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받기 위한 그런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몰릴 것이고요. 새 아파트에 대한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새 아파트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몰리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내년입니다. 2020년 4월까지 완만한 상승세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완만하지 않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하지만 일단 약간 또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비수기잖아요. 12월 달도 비수기고 그러니까 이런 완만한 상승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4월까지 어쨌든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내년 4월 또 뭐가 있을까요? 선거 있잖아요. 총선. 그렇죠? 예, 선거가 끝나면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하나의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하여간 정치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어쨌든 4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큰 게 심리적인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주춤주춤 할 수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단기적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제가 늘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추세에 따라서 이게 상승 추세냐 아니면 하강 추세냐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조정 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상승 추세 기억을 하십시오. 올해 계속 떨어진다고 했던 분들은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좀 듣고. 2020년 이것도 요즘 많이 물어보는 거죠. 2020년 경제 위기가 온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지금 이 경제 위기 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불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2020년 경제 위기설. 자,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10년 주기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10년 단위마다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고 그 10년 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고 미국발 그리고 또 10년 후인 2019년도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올해 안 오면은 내년에도 올 것이다. 2020년 더 심각하다. 이런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더 심각하다고요. 자, 그런데 왜 항상 기준이 97년 외환위기부터 시작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거꾸로 봐서 외환위기 전 10년 전인 87년도에 보면은 이때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라 그래서 3저 호황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무지무지하게 좋았던 시절이죠. 자, 그리고 또 87년도 10년을 또 거꾸로 가면은 77년은 중동 건설붐이 막 일어가지고 중동에 막 건설회사들이 가서 우리나라 이 중동 특수를 누렸죠. 그래서 이때도 우리 그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호황. 자, 그러면은 과거로 10년 갔을 때는 호황이었는데 반대로 97년부터는 또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0년 주기설은 한마디로 믿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 맞은 거지 사실 10년 주기설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네요. 요거 요즘 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오르는 월세 받는 부동산인데 이게 차익도 과연 생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차익도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시죠. 원칙은 오피스텔은요. 이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이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이 있듯이 예외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강남권이라든지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판교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강남, 판교, 마곡의 공통점. 여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자, 양질의 일자리지 저가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전월세 신고제, 이게 지금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해요. 전세 월세를 이제는 의무적으로 다 신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소득세 많이 걷겠죠. 세금 많이 거둘 겁니다. 정부에서. 자, 그렇다면 노출이 이제 되니까 이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노출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전월세 신고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게 바로 오피스텔이에요. 예,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이 전월세 신고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만약에 몇 채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법이 올해 3월 1일부터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차의 그 가로 면적이 20cm가 더 넓어졌어요. 이 문콕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차들도 옛날같이 작지 않고 커졌으니까 20cm가 넓어져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오피스텔에 주차 대수를 20대를 댈 수가 있었다면 과거에 20대를 댈 수 있었다면 3월 1일 이후에 주차장법이 시행이 됐을 때는 한 대가 줄어서 19대 정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대가 주는 건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한 대가 이게 줄게 되면요. 주차 대수 한 대 줄게 되면 오피스텔이 두세 대가 줍니다. 예, 두세 대가 없어져요. 그럼 이 두세 대 없어지는 거는 누구 손실이에요? 건설 회사들의 손실이죠. 자, 그렇다면 불보듯이 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안 짓느냐? 아니죠. 질 겁니다. 오피스텔은 1인 가구들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짓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안 나니까 분양가를 많이 올릴 거예요. 예, 분양가를 올린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법이나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으로 똘똘한이 중요합니다. 이 똘똘한,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고 똘똘한 오피스텔. 똘똘하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직장 수요가 많은,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그런 똘똘한 지역에 또 하나 새 오피스텔이어야 돼요. 오래된 것들은 안 됩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거는요, 언제가 오래된 거니 10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항상 새 거를 사서 10년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똘똘한 지역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차익이 생긴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주차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똘똘한 새 오피스텔로 수요가 앞으로 몰릴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피스텔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번쩍 뜨는 그런 지금 순간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뭔가 투자할 분들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14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다.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계속 오를까요, 앞으로? 계속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어디나. 그렇지만은 오를 겁니다. 이게 전셋값이 오를 겁니다. 자, 보면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전월세 상한제나 이제 전월세 상한제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전월세 상한제 하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이런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통장을 써서 새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물론 하나의 신기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로또가 되는 건데 그 나머지들은 저걸 당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전세로 거주한다는 거죠.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도. 그래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오히려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또 그런 일거리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전세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세값이 상승하게 되면요, 이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이게 매매가에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 매매가에 영향을 줘서 매매가도 같이 오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 이거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잠겨 있죠. 4년, 8년짜리로 지금 매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거기 전세 물량 나올 수 없잖아요. 잠겨 있는 동안은. 그래서 이리 봐도 오르고 저리 봐도 오르고 전세값은 오르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항상 전세는요, 이게 시장의 어떤 원리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집주인이 올리거나 부동산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왜? 시장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전세가 오르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전세를 넷째, 다섯째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전세인데 물량이 없으니까 오르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즘 또 요게 화두죠. 내년에 경제 위기 오니까 집 사지 마라. 그리고 집이 앞으로 30% 이상 더 떨어질 테니까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사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사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자, 저는 지금 당장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이 전세로 산다는 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전세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전세가가 2년마다 이사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행을 해서 이걸 4년 정도로 만들어서 4년 동안은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책 이름인데요. 이게 1999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99년도 12월 15일 날. 재테크하려면 집 절대로 사지 마라. 이거 99년도 IMF 터지고 나서 99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것도 베스트셀러. 자, 이것도 10년 후에 2008년도에 부동산 대폭락 시대에 온다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둘 다. 99년도부터 벌써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근데 이 책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집을 사면 안 된다, 이제는. 앞으로 집값 오르지 않는다. 폭락 시대에 온다.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안 사고 있던 분들은 손실이 상당히 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지금 대치동의 가장 화두의 아파트죠. 음마아파트가 지금 비싸지만은 88년도 8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 조사해보면은 그 당시 8천만 원 지금 같으면은 야, 정말 이거 껌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8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었습니다. 이때는 또 아무나 또 살 수 없는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는 뭘 봐야 된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눈에 빤히 보고 돈 그냥 현금 금고에다 넣어두고 이러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거 바보짓이란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디다가 실물 자산으로 옮겨 타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럼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있고요.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동품 같은 게 있죠. 이게 지금 실물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부동산은 오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부동산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보지도 마시고요. 이런 게 있었다. 하지만 집은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가끔 설명을 하는데 이 4억짜리 집을 갖다가 4억에 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이걸 살려고 딱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떨어지면 살까 했더니 이게 8억으로 올랐어. 이게 8억으로. 이분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4억 이때 가서 내가 봤는데 이걸 왜 못 샀을까? 지금 이게 더블이 올라서 8억이 됐으니 이제는 오를 만큼 다 올랐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10억 넘어갑니다. 10억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이분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가 12억 5천 거의 13억까지 갔어. 이게 마곡지구 얘기입니다. 예, 마곡. 엠벨리 7단지. 자, 이렇게 13억까지 가는데 그렇다면 요 13억에서 정말 이제 좀 부동산이 이제 좀 떨어진 시기가 와가지고 이게 막 그냥 한 6억, 7억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사람들 그랬잖아요. 많이 떨어지면은 자기가 봤던 금액 비슷하게만 좀 오면은 그래도 내가 좀 살만한데 너무 올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억 가던 게 떨어져 봐야 한 2억 떨어질 거예요. 11억. 그러니까 이때 봤던 분은 언젠가 이 가격대 비슷하게 온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산다? 올랐을 때 사더라도 나중에 떨어졌을 때보다 더 싸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 투자 누구나 다 지금 서울에 투자라고 하잖아요. 인서울 외치는데 서울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 지방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지방 투자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게 수도권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도권과 지방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움직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움직이는 서로 디커플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시장은 좀 안정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오르는 게 어디예요? 서울과 이 경기권이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과. 물론 지방은 어디에 올라? 지방 뭐 대구, 대전, 그렇죠?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런 데들이 오른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럼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 이런 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구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만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평균이 돼서 오른 것처럼 보인다. 특정 지역들, 대구 뭐 수성구에서도 어디? 범어동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능하지만 이 1급지만 가능하다. 1급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항상 어디가 많이 오를까요? 서울이 많이 오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라. 그러니까 지방에 투자를 하면 이제 요만큼 오르는데 서울에 투자하면 이만큼 오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해야 돼요, 우리? 서울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자, 소액으로 1억 미만으로 유망한 지역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소액으로 할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소액 투자 분명히 있는데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투자금 대비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잠실중공 5단지가 거의 20억인데 20억이 넘었나요 이제? 그런데 그 전세 기껏 해봐야 4억밖에 안 가요. 그러면 최소한 16억 들어가잖아요. 내 투자금 16억을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요?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 내 돈 16억이 들어가서. 그래서 항상 내가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있습니다. 1억 미만 서울에도 이익을 투자할 곳은 여러 군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지역은 역시 1급지입니다. 1급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원하는 지역인데 1급지 하면 대표적으로 강남권이잖아요. 그렇죠. 강남권.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강남권의 빌라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전세 끼고 샀을 때. 그렇다면은 꼭 빌라를 사라는 게 아니라 빌라 투자도 이런 중심 지역에 해야지 오르는 거지, 강북에 빌라를 산다거나 이렇게 아무런 호재가 없는데 직장 수요도 많지 않은데 이런 데 빌라를 사면은 사는 건 쉽지만 나중에 팔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급지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1급지 쪽은 들어갈 수 있는 게 강남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파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연립주택,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인데 어떤 거를 직장인들이 더 선호할까요? 강남은 직장 수요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 오피스텔, 빌라가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역시 이 오피스텔을 더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규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오피스텔을 더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오피스텔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새 오피스텔, 중심 권역에 1급지의 새 오피스텔은 가격이 차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새 오피스텔들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예,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아까도 틈새 시장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쨌든 1억 미만으로 전세 끼고 살만한 거는 1급지 강남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그 재개발 한남동이나 용산이죠. 용산 쪽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그쪽에 빌라를 사면은 그쪽은 1억이 넘어가니까 그쪽도 물론 투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강남권에 대해서 이 용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좀 잘 보고 1급지 쪽에 잘 찾아보면은 새 오피스텔 같은 게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빌라들도 오르더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단지 이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작게 내느냐 못 내느냐의 차이인데, 많이 내는 쪽으로 우리가 최선책을 찾아보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차선책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최선책 차선책이 있는데 차선책부터 찾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질문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문의사항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개인의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화요일날 세미나도 2시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은 아마 부동산을 알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 강의가 괜찮다 생각하셨으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하시게 되면은 제 강의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